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기쁩니다. 오늘도 좋은 책을 찾아왔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출판사에서 낭독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이 귀한 책 들려드릴 수 있으니 진짜 행복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고요. 작가 정혜윤, 펴낸 곳은 위고입니다. 작가 양력을 소개하는 것이 기본이긴 한데요. 오늘은 잠깐만 스톱할게요. 다른 책에서 소개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오늘은 책에만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방송국 PD님이세요.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이 책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작가는 남도 외딴 항구의 어부, 뒤늦게 글자를 깨우친 할머니, 시장 야채장수 언니에서 9.11 테러 생존자 등등 자신이 만난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 우울, 슬픔, 끔찍한 재난에서도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말에 관해 각자 자신의 슬픈 세상에서 건져낸 기쁜 말들을 전하고 있어요. 프롤로그에서 보면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곳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고 믿는다고.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삶은 그렇게 변해오지 않았느냐고. 그러니 한 새로운 세계의 창조 앞에는 언제나 언어와 이야기가 있어 왔는데, 한 사람의 좋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고요. 아, 그리고 또 이 문장 맞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존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만큼이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왔는지에 달려있다. 우리는 우리가 한번 사로잡힌 이야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의 결론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의 결론이다. 곧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이 슬픈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작가의 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유, 약속, 품위. 작가는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도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이근방 일대에서 이 어르신 이름 석자는 곧 믿을 만한 사람의 상징으로 통한다는 어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어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고아였어.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길렀어.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엄마나 아빠가 있어서 안아주기도 하고 꾸지람이나 충고 같은 걸 해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나를 낳아준 사람을 기억도 못하고 죽어서도 못 만나는 거잖아.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 우리 엄마를 못 만나고 생각하니까 좀 서글펐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거잖아. 옆에 있으면 잘해드리고 싶었거든. 우리 엄마는 더 이상 애를 못 낳으니 내가 그분의 유일한 아들이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한 가지는 하고 싶었어. 그게 뭘까?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살면서 한 가지만은 꼭 지키기로 결심했어. 나를 낳아준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살겠다고. 그래, 그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
그거였어.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엄마한테 누를 끼치는 거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 그거였어. 내가 이런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다시 만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 엄마 없어도 마음으로 엄마랑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 인생에 딱 그거 한 가지만은 이루고 싶었어. 그 뒤로 후회할 짓은 안 하려고 무던히도 많이 노력을 했어.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하고 부산으로 갔어. 거기서 일을 하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도 몰랐어. 고향에 돌아와서야 돌아가신 걸 알았지. 그 후로는 쭉 고향서 살았어. 뱃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좀 있어서 뱃일을 배웠고 그 뒤에 바다와 고기 잡는 것에 푹 빠져 살았어. 밤에는 배에 누워서 라디오를 듣곤 했었어. 그리고 커피를 많이 마셨어. 이상하게 배에서는 커피를 많이 마시게 돼. 그렇게 누워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참 외로운 존재다. 이래 생각하고 살았지. 그래도 나 스스로 한 약속만은 친구처럼 어디든 같이 다녔어. 언젠가는 한 번 바다에 있을 때 무슨 폭발음 같은 걸 들은 적이 있어. 나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지. 그 다음 날 하늘이 푸르죽죽 이상하더라고. 근데 뉴스를 보니까 태양의 흑점이 폭발을 했다는 거야. 그날이 제일 이상했어. 라디오도 지직거리고 그럴 때 있잖아 왜.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잡음이 나온 다음에 화면이 꺼지는 것 말이야. 그런 느낌이었어. 바다에 외로이 떠 있다가 꼭 내가 태어나기 이전을 본 것 같더라고. 지금도 이상해. 이래 살아오다가 50이 되니까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 누구나 50이 되면 그럴 거라고 생각해. 뒤돌아보니 내 배를 따라서 파도가 하얗게 일었어. 파도가 부서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그러더라고. 그게 꼭 내 인생 같네. 나도 많이 부서졌고 많이 일어섰어. 내 경험이 내 뒤를 쫓아서 쭉 따라오는 것 같았어. 내가 고아로 살다가 군대를 갔는데 누구 하나 면회올 사람이 있어야지 말이야. 외로웠어. 그런데 어느 날 한 여고생한테 편지가 오기 시작한 거야. 국군 장병 아저씨 이런 걸로 시작하는 편지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지. 2년 반 넘게 그 편지에 의지해서 살았던 것 같으니까. 사진만 한번 주고받고 만나지는 못했어. 만나지도 못했는데도 이상하게 그 여고생이 생각날 때가 있었어. 언제냐면 저녁 뉴스를 볼 때야. 뉴스 중에서도 일기예보를 들을 때 말이지. 처음 내 귀를 잡아끈 것은 전북 전주에 폭설이 내린다는 뉴스였어. 그 여고생이 전주에 살고 있었거든. 전주에 살던 그 여고생이 나한테 쓴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 산나물 캐는 아가씨들 바구니에 나물이 가득하고 아낙네들 겨우내 밀린 얘기 냇가에서 풀어놓고 겨우내 먹고 놀던 소 바쁘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봄이 왔다는 말이잖아. 폭설이 내리는 고장에서 나에게 그렇게 봄 소식을 전했구나 싶었지. 한 번쯤 편지를 보내보고 싶었어. 하지만 결혼해서 살 테고 내 편지가 누가 될까 걱정이 되더라고. 시간이 흐르길 기다렸어.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 편지를 받은 지 30년 좀 안 되었을 때 이 구절을 편지에 옮겨 적어봤어. 다른 말은 아무것도 안 적었어. 그냥 그 구절이랑 내 전화번호만 적었어. 이름도 안 적었어. 옛 주소로 보냈어. 거기 살고 있다면 받겠지 싶었어. 어쨌든 고마웠지. 고마운 마음이 남아있으니
잘 살고 있을까 궁금했던 거지. 이 정도 세월이 흘렀으면 남편도 이해를 해주지 않겠나 싶어서 보냈지만 보내놓고 나서도 편지 보낸 게 후회됐었어. 좀 더 있다가 보낼 걸 좀 빠른 것 같다고 생각했지. 바로 저기 있을 때였어. 저기서 고기를 잡느라 배 위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 나는 내 이름을 대면서 물었지. 나를 기억하십니까? 한참 말이 없대. 그 시간이 엄청 길두만. 한참 있다가 전화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어. 알고 말고요. 그때 어부는 자신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외로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안부를 챙겨주곤 했다. 두 사람은 각자가 사는 도시의 중간 지점에서 처음 만났다. 군대 시절 주고받은 사진 속에서 어부는 유달리 목이 길었다. 그녀는 마르고 목이 긴 남자를 찾았다. 두 사람은 밤새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둘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오진 못했다고 느꼈다. 두 사람은 모두 혼자인 상태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집을 한 번씩 방문했다. 어부가 그녀가 사는 도시를 방문했을 땐 눈이 내렸다. 어부는 땅에 떨어지는 눈이 하얗지 않고 시커먼 걸 보고 놀랐다. 그래도 둘은 시커먼 눈길을 손을 잡고 울었다. 어부는 용기를 내서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혼자 살았어요. 어느 날 그녀가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가방 하나만 들고 어부의 집으로 왔다. 그녀는 짐을 꾸릴 때 커다란 가방 안에 들어가지 않는 많은 것을 포기했다. 월급을 타던 날 백화점에 달려가 사 모으던 실크, 스카프 같은 것들. 바다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아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사는데 꼭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것을 점점 더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바다 일이 힘들어. 바람도 세고 잘못하면 통발밧줄에 걸려서 바다에 빠지고. 저 사람 우리 할머니 사진 밑에다가도 과자를 사다 놓아. 나한테는 너무 고마운 사람이지. 나는 저 사람 만나서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알게 됐어. 바다는 내가 일하는 곳, 내 직장, 내 삶의 터전. 내가 내 자유를 지키는 곳이었는데 둘이서 하니까 놀이터도 되더라고. 마음 맞는 사람이랑 둘이 서 있으니까 일터가 놀이터가 되기도 하더라고.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더라고. 나는 바다에서 기다림을 배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려 해도 기다려야지 안 기다리고 잡을 수 있나. 사람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학급 급훈에도 써 있잖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만 보지 행하지는 않아. 눈으로 본 대로 행하려고 해봐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인내 끝에는 죽음도 있어. 나는 늘 사람들에게 물어보곤 했어. 살면서 어떤 고생을 했느냐고. 뭐 때문에 고생했느냐고. 고생 안 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나는 이제 나 죽고 없어도 저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게 고생을 해야 해. 나 없어도 혼자서 고생 덜 하면서 살 수 있게. 나한테는 참 고마운 사람이니까. 나는 어부에게 말을 빚졌다. 내가 그에게서 받은 영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대하다는 것이 어부와의 만남을 회고하면서 내가
첫 손가락에 꼽을 만한 놀라움이라면 두 번째로 꼽을 놀라움도 있다. 어부는 부모의 부재 같은 가슴 찢어지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어떻게 자신과의 약속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물고기의 눈을 봤을까? 그의 많은 말들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듣기를 꿈꾸었으나 꿈에서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 말들과 닮았다. 나는 그때 처음 회를 먹지 않는 어부를 만났고 그때 처음 물고기의 눈에 관해 말하는 어부를 만났다. 그 뒤로 다시는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하쿠나 마타타. 나에게는 활짝 핀 해바라기 한 송이가 수놓인 앞치마가 있다. 옅은 카키색 광목천으로 만든 앞치마가 길이가 긴 편으로 종아리 중간 부분까지 내려온다. 앞치마의 가슴 부분에 수놓인 해바라기의 꽃잎은 환하게 빛나는 노란색이다.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보다 밝은 색이다. 꽃잎은 20장가량 된다. 꽃 안에는 갈색과 초콜릿색으로 꽃술이 새 둥지 비슷한 모양으로 촘촘하게 수놓여 있다. 나에게 이 앞치마는 영원히 보존할 유물이다. 이 앞치마를 만들고 나에게 준 사람이 있다. 사연은 이렇다. 경북 보령에 사는 황명애 씨는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참사로 맏딸을 잃었다. 당시 딸은 19살이었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날 아침 딸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집에서 일찍 나갔다. 그는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딸이 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감지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사고가 났다는 대구 중앙로역으로 달려간 황명애 씨는 아수라장이 된 폴리스라인 앞에서 기절했다. 시신이 지하에서 올라올 때마다 경찰은 이렇게 발표했다. 남자 1명, 여자 1명.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1명. 성별도 없이 그냥 1명. 딸을 잃고 얼마 뒤 그는 대구 지하철 참사 가족대책위에서 일을 했다. 그의 친구들이 너는 딸을 잃고도 그냥 쓰러져 있기만 할 거냐 라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그를 가족대책위로 끌고 갔기 때문이다. 아무리 슬픈 사람도 서러운 눈을 붙이게 하는 새벽 3시경. 그는 아무도 모르게 지하사고 현장으로 내려갔다. 온통 그을리고 무너지고 뒤틀려서 사람이 살아있을 가능성이라곤 전혀 없는 그곳을 그는 매일 밤 구역을 정해 샅샅이 뒤졌다. 천장도 바닥도 꼼꼼하게 들춰봤다. 그는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딸이었다. 딸을 찾아 업고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센 불길도 무섭지 않은데. 하지만 불은 이미 오래전에 꺼졌다. 그래도 어딘가에서 딸이 쪼그리고 앉아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엄마는 날 찾아보지도 않고 벌써 여길 떠날 거야.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우리 딸이 정말 죽었을까? 그것만큼 믿기 힘든 일도 없었고 떨쳐내기 힘든 집착도 없었다. 우리 딸은 혼자 밥을 먹더라도 식탁을 아주 이쁘게 차려서 먹었어요. 그는 그 말을 할 때 손을 오목하게 모아 밥공기 모양을 만들었다. 그 손동작이 단정히 앉아 밥을 먹었을 한 사람의 존재를 느끼게 만들었다. 딸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에 모아두었다. 딸의 예금 통장도 딸이 죽었음을 알까? 딸의 양말도 알까? 딸의 원피스도 알까?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물을까? 그렇게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돌볼 줄 알던 아이가 그 아이가 죽었다고.
가장 참담한 일은 딸이 지하철 참사 현장에서 죽었음을 엄마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딸이 받은 아르바이트 월급 명세서, 지하철 승하차 내역, 반지, 목걸이, 가방 같은 소지품의 구매 내역, 치과 기록, 마지막 통화 내역 등을 대구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내 가족은 그날 거기서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내 가족은 절대로 그날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였다. 황명애 씨는 딸을 치과 기록으로 찾았다. 치과병동의 간호사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찾아준 오래된 기록이었다. 합동 장례식 날, 그는 가느다란 손목뼈와 두개골을 받았다. 손목뼈를 받자 그는 즉각 딸을 알아보았다. 아, 이 뼈는 우리 아이 거야. 황명희 씨는 세상의 모든 엄마가 살아있는 딸을 안듯 뼈들을 안았다. 안는 순간 뼈들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 모습은 그가 어려서 짚을 태우던 날의 기억을 떠오르게 했다. 불에 탄 짚을 들어 올리면 그 짚은 모습을 잃고 먼지로. 그랬다. 아,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엄마와 딸이 아기자기 이쁘게 살던 세계는 붕괴했다. 그는 자신에게 질문했다. 이제 뭘 하지? 그 질문이 입 밖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그는 실어증을 앓기 시작했다. 그는 딸을 잃고 말을 잃고 눈물을 얻었고 침묵을 얻었다. 내게도 그의 실어증은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인간의 말은 그런 말을 하도록 발명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입도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일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다. 불탄 곳에서 아름다움이 피어난다고? 나더러 그것을 믿으라고. 그가 믿지 못한 것이 또 있었다. 세월이 가면 슬픔은 사그라든다고. 아니었다. 슬픔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슬픔은 사라지는 단어가 아니었다. 슬픔은 오겠다는 기별도 없이 제멋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수시로 온다. 눈을 감아도 온다. 슬픔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눈꺼풀은 없다. 슬픔은 거친 밤을 기진맥진 통과하게 만든다. 슬픔은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라고 요구하는 손님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 슬픔이야말로 딸에게서 엄마가 받은 유산인걸.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슬픔도 눈물처럼 어디론가는 흘러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입을 열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딸이 잃은 것은 미래였다.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 잃은 것이 미래라면 이제 그 미래를 그가 만들어야 한다. 그 미래는 말할 것도 없이 딸들이 죽지 않을 미래였다. 그가 입을 열고 처음 한 말은 지하철을 불연제로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를 포함한 유족들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말이 있다. 당신도 내가 겪은 일을 겪어봐. 그는 조용히 웃었다. 딸에게는 그 말을 얼마나 자주 했던지 너도 한번 엄마가 돼봐. 그러나 딸은 엄마가 돼보지 못했다. 재난 참사로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인간이 맨정신으로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들은 당신도 겪어보세요가 아니라 당신은 겪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 이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다. 엄청난 자제심의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리를 바꿔볼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그 일을 겪었다면. 그러나 유족들이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가슴을 쥐어뜯어도 재난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슬픈 사람들에게는 밤에 우는 개의 울부짖음마저 몇 배는 크게 들린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네 그는 생각했다. 그의 몸은 슬픈 사람들 쪽으로 그를 끌고 갔다. 그 여정은 말도 못하게 괴로운 것이었다. 재난 참사 현장은 모두 피 같은 말들,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있는 곳이었다. 모든 울부짖음은 자신의 울부짖음을 기억하게 했다. 모든 슬픔은 자신의 슬픔을 상기시켰다. 죽은 자들이 살려고 했을 때의 모든 몸짓, 결국 헛되게 된 몸짓은 딸의 몸짓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말없이 곁에 있기 위해 재난 현장으로 갔다. 나는 이렇게 재난 참사로 가족을 잃은 슬픈 사람들끼리 만든 조직을 프랑스에서 취재한 일이 있었다. 조직의 목적은 슬픈 사람이 슬픈 사람을 돕는 것이었다.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 덕분에 슬픈 사람들은 가장 인간적인 단어 아래 모일 수 있었다. 연대라는 단어였다. 슬픈 사람들은 그 단어 아래 모여 그 단어를 임시 피난처 삼아 다시 인간들 틈에서 짧은 위안을 구하고 어두운 마음을 헤집어 해야 할 말을 찾아냈다. 내가 프랑스에서 들은 연대의 정의는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마음에 속한다. 연대. 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일로 알게 된 모든 것을 당신께 알려드릴게요. 온 힘을 다해 당신을 도울게요. 당신은 나보다 덜 슬프도록요. 그는 수년 전에 고령에 마당이 있는 작은 커피숍을 열었다. 그는 커피 내리는 행위를 좋아했다. 정확히 말하면 커피 내리는 행위에 깃든 마음을 좋아했다. 그것은 남의 기쁨을 기뻐하는 마음이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일 것이다. 삶은 얼마든지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을 것이므로. 2018년 어느 더운 여름날 내가 바로 그 커피숍의 손님이었다. 커피 가격은 2,500원에서 4,000원 사이. 그는 커피숍 한 구석에 7, 8명이 앉기 적합한 커다란 나무 테이블을 두고 그 위에는 형형색색의 실과 크고 작은 바늘을 올려놓았다. 바느질을 할 줄 알거나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아 술을 놓을 수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 앞에서는 사람들이 속내를 잘 털어놓았다. 그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 이슬 맺힌 새벽꽃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심조심 다뤘다. 나무 테이블은 점점 더 세상의 슬픈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슬픈 사람인 그가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슬픈 사람인 그가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했다. 그런데 슬픔에 위계 질서가 있는가? 그는 자신에게 물어봤다. 아마 아닐 것이다. 각자의 슬픔의 크기는 저마다 우주만큼 광활하다. 내가 찾아간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세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뭔가 해야겠어요. 우리 유족들 중 몇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암 같은 병에 걸려서요. 내게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말을 하면서 그는 내가 쓰고 간 모자에 술을 놓았다. 무슨 술을 놓아드릴까요? 어머니 이름을 써주세요. 그는 모자에 자신의 이름 이니셜을 오렌지색 실로 수놓았다. 글씨체는 필기체였다. HMA. 알파벳 세 글자가 떨어져 있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글자들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처럼. 그는 고령의 그 카페에서 내게 앞치마를 선물했다.
그가 직접 앞치마를 내 목에 걸고 허리끈을 묶어주었다. 가져요. 아, 이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내가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왜 해바라기를 술을 놓았어요? 그가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해바라기가 빛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는 해바라기 꽃을 수놓는 동안 어둠으로부터 빛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 파괴적인 세상이 만든 슬픔 사이로 그가 스스로 만든 삶의 길목에 심어진 꽃 해바라기.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스와힐리어 하쿠나 마타타였다. 말뜻은 다 잘 될 거야다. 다 잘 될 거라니. 이 말은 그냥 그저 통속적인 말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아마도 이 말은 절반만 진실일 것이다. 이를테면 네가 원하는 일은 이루어진다가 절반만 진실인 것처럼. 나는 깊은 슬픔, 깊은 꿈, 하쿠나 마타타라는 제목을 시에 붙여본다. 황명의 시에 하쿠나 마타타는 그의 깊은 슬픔이 낳은 위안과 꿈의 단어였다. 그의 꿈은 자신이 마지막 슬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의 선택은 언제나 세상의 슬픔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에게 위안은 세상에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의 이런 생각은 깊은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었고 결국 그의 삶 자체가 커다란 사랑이 되었다. 딸은 언제나 그에게 빛이었다. 길을 안내하는. 혹시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을 그에게 들려준 사람은 딸이 아니었을까? 매일 밤 사뿐사뿐 그를 찾아와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금 글을 쓰면서 해본다. 며칠 전 그에게 전화를 냈다. 코로나 시대인데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앞으로 다시 커피숍을 열 마음도 있어요? 뭔가 하긴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아직 힘이 있어요. 고령에 오면 연락 줘요. 밥은 언제든지 사줄 수 있어요. 하쿠나 마타타. 이 말을 한 사람이 딸의 뼈를 만진 손으로 찬란한 해바라기를 수놓았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을 줄 알았다. 나는 그토록 깊게 슬퍼한 사람이 타인의 행복을 바란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놀란다. 슬픔과 아픔이 경이롭게 변한 말, 하쿠나 마타타. 생의 경이가 아니라 생의 경시가 가득한 이 사회에서 조건이 하나 붙으면 이 말은 100% 진실에 가까워진다. 당신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책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책도 참 기회가 된다면 모두 다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낭독 페이지를 고르고 또 고르고 들려드릴 수 있었던 건 들려드릴 수 있어서 기뻤고요. 못 들려드린 건 아쉽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 보니까 이 책은 큰 글자 버전이 따로 있어요. 나무님들 중에서 그 책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경 쓰고도 읽기 힘든 분들 계셨잖아요. 좋은 소식이죠. 책 많이 읽으시고 그만큼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슬픈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기쁜 말들을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무님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